많은 분들 기다리셨습니다. 찌라시 중국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14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이름도 찬란한 우리의 송명훈 작가님 왕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중국 출장을 앞두고 음. 급하게 찾아온 송 작가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군요. 예. 자, 지난주 방송 피드백부터 좀 하고 갈게요. 네.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아니고 네, 돼지 성병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송 작가님의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피드백이 왔어요. 어디서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정 교수. 그럼 저 대학원 가는 겁니까? 야,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하고 증명서 받아가지고 가세요. 자,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온 것은 굉장히 새날의 명성에 누가 되는 주장이다. 과학적으로 송 작가님과 토론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수의학과 교수님이랑 그 분야를 넣고 토론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희정 교수님이 저번에 그 촛불집회 할 때도 그 나오셨던 바로 그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네네.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저기 광우병 소고기 관련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먼저 주장해서 그때 그 촛불이 일어나게 했던 바로 그 교수님이세요. 그런 막강한 분께서 그렇죠. 송 작가를 혼내주기 위해서 토론을 하시자고 하셨다. 그리고 실제는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송 작가님의 어떤 그 사실은 송 작가님 내가 보기엔 박사급이야. 자박이 박사급인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아니냐. 그래서 조만간 한번 두 분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빨리 기회를 못 잡으시면 요 얘기 자체가 박사님한테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지금 상황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아니 지금 생각을 해봐요. 안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 경기 이남으로 내려왔다고 했던 몇몇 그 의심 사례들이 전부 음성으로 나오면서 맞아요. 그건 봤어요.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 병 아니었다고 나오고 있다고. 증례는 똑같아. 모든 그 임신한 돼지, 그러니까 사산과 유산 관련해서 죽은 암돼지들을 갖고 지금까지 이걸 돼지열병이라고 끌어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그 돼지들의 집중적인 어떤 그 사망이 보고된 예가 아직 없고 늘 주장하지만 죽은 야생 멧돼지 떼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나는 한반도에 돼지열병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다라는 주장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다루는 비중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누구도 쉽게 이제 여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물론 뭐 과학적으로야 박사님 이길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과학적인 증명보다는 지금 언론이나 현상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은 제가 맞는다고 아직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켓몰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희정 교수님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은 종식 선언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고요. 지금 파켓몰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파켓몰이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이제 환절기하고 겨울용품 이렇게 하고 있던데 환절기 용품에는 지난주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요. 네. 지금 겨울용품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불도 막 엄청 비싼 거 엄청 싸게 만들고. 그렇죠. 뭐 온수 매트를 비롯해서 온풍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겨울 이불까지 한꺼번에 그 입도 선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가을이 너무 짧아요. 극단적입니다, 날씨가. 네. 더 추워지기 전에 장만하시라고. 자, 근데 오늘 제가 본 건 바로 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 벤하임 퓨리타 심플 플러스 무선 청소기. 뭐가 이렇게 긴 제목이, 난 제목 긴 거 제일 싫은데 진짜. 왜냐하면 이제 벤하임이라는 상표가 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엄청 비싼 120만 원짜리 상표급은 아닙니다만 준 메이저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저는 이 상품 보면 억울합니다. 야, 근데 다이슨 정도가 요즘에 이제 막 다이슨이라고 해도 되니? 어때요, 뭐. 다 아는데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다이슨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제가 사실은 저번에 그 뭐 대리기 실수해 가지고요. 다이슨하고 좀 비슷한 제목의 제품을 샀다가 딱 2개월 쓰고 버렸어요. 흡입력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다른 제품을 샀어. 와, 근데 요즘에는 기술들이 엄청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렇죠. LG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지금 뭐 다이슨 못지않은 품질을 발휘합니다만 이 무선 청소기들이 100만 원이 다 넘어가요. 네. 사실은 저도 무선 청소기를 파켓몰에 샀습니다만 저 상표를 산 게 아니라요. 100와트 적은 거 50% 할인하는 상품을 샀어요. 그게 불과 한 4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으면 같은 가격 된 건데. 그렇지. 나 이거 샀지. 네. 참. 이런 식으로 세일할 거야? 이렇게 세일하면 이 밑에 급에 있는 나머지 그 말할까 청소기들은 안 팔려요. 정말 이렇게 마케팅을 못해. 내가 이래가지고 같이 일하다 속 터져가지고 적당히 깎아줘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39만 9천 원짜리 40만 원짜리가 네. 15만 8천 원에 팔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건 지금 또 환절기 또는 겨울용품으로 대목 좀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주제는 뭐 전혀 새로운 북미 협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미 뭐 제목으로 나갔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탄핵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요거는 이제 트럼프의 도덕성에 이제 뭔가 문제를 끼치기 위한 대선용으로 이제 꺼내는 카드인데 트럼프가 짜놓은 덫에 민주당이 걸려든 겁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이제 그 조 바이든 전 그 부통령이죠. 전 부통령에 관련된 비리 문제를 압박 수사하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협박했다 트럼프가 라는 이유로 해갖고 이거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청탁이 이 탄핵에 관련된 사례가 된다 그래서 하원에서 하겠다고 들이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들여놓고 보면 트럼프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 직전 민주당 정부가 했던 엄청난 비리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 옆에 러시아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친러시아 정부들이 이어져 오던 상황을 미국 정보기관들하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개입을 해갖고 이걸 정권을 뒤집었어요.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그 안에서도 민족주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안에 경제나 정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아슈케나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혈통이 유태인이 아니라 유태인으로 스스로를 개종한 그 민족들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른바 좀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반러시아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반러시아 정부를 만들어 놓고 바이든이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관계를 끊어라. 특히 에너지 부분 안에서 자급을 끊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간 송유관을 자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도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석유를 어떻게 그러면 조달을 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니네들도 셰일가스를 개발해라 라고 미국식의 셰일가스 개발 회사를 권유를 한 거고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그 15년째 부패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던 그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니까 부패 재벌한테 특권을 주고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는 유전이 없었는데 이 석유 개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조 바이든의 아들을 거기에다가 이사로 앉히고 5만 달러씩 임금을 지불한 겁니다. 근데 5만 달러로 해결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 국가 지원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 자금이 투입이 된 사업이야. 약간 그 명박이의 그 자원외교하고 비슷한 그 느낌이 나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016년에 법무장관이 바뀌어요. 법무장관이 바뀌어서 야 요거는 비리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때 바이든이 만일에 니네들가 이걸 비리 조사를 한다고 치면 우리가 니네한테 해주고 있는 수출입 보증, 그러니까 무역 보증에
무역 보증 10억 달러를 철회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관을 사임을 시켜버려요. 압력을 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이 다시 바뀌게 된 겁니다. 예. 바뀌고 나서 2017년에 바뀌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는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공공한 사실이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쥐고 있다가 올 7월 달에 꺼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법무장관 사임시키고 조사 못하게 했던 거 다시 조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 내부에 있는 내부 고발자가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협박해갖고 선거 전에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2억 달러 이상의 무기 구매 자금 지원 자금을 끊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야. 이건 대통령의 권리를 갖고 협박을 했다라고 보고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믿고 민주당은 요 사안을 꺼내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탄핵시켜야 된다고. 근데 놀랍게 트럼프가 그때 통화록을 갖고 있었던 거지. 까버린 거야. 까서 보니까 협박 내용이 없어. 보고서 안에 내용 그대로야. 그거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그 아들하고 연관될 부분 그때 검사하기로 했던 부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일종의 뭐 지원금을 끊겠습니다라고 협박한 내용이 쏙 빠져 있다는 거죠. 덫에 걸렸네 진짜. 제대로 걸린 거죠. 이제는 민주당이 이걸 미리 꺼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종의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걸 해나가게 되면 조 바이든의 도덕성 그리고 민주당 정부죠. 당시 오바마 정부가 획책했던 일들 그리고 5만 달러의 급여 이외에 셰일가스 거래나 뭐 설비 투자나 뭐 자금 투자 이런 부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뒷돈이 오갔는지 다 토해내야 됩니다. 트럼프는 요거를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그대로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 바이든이 뽑히면 이걸로 맹폭을 가야겠죠. 완전히 민주당이 걸려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탄핵보다는 이걸로 해서 사실상 트럼프의 아주 쉬운 재선이 가능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원래 그 반전 효과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내년 5월 달에 이제 뭐 무난히 공화당 후보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또 다른 내관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티티타카 폭로전이 될 것이다. 그러겠지 뭐. 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건 민주당이 똥 밟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야,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가면은 국민들의 감정을 이렇게 좀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슈 저번에 우리 정동영, 이명박 선거에서 BBK 요거 갖고 그것만 갖고 올인하다가 결국엔 되치기 당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거 직전에 터뜨리게 되면요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요렇게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미리 불씨를 피워놓잖아요. 그때 가서 바람만 집어넣으면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이든은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나마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면 바이든 이후에 나올 후보들로는 트럼프를 상대하기 힘들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요. 네. 자,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탄핵 당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자, 지금 오늘 주제는 전혀 새로운 이제 북미 협상이거든요. 네네. 전혀 새롭다는 건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동안의 비핵화는 이제 북미 간의 회담 또는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당사자들 간에 처리하는 모양새를 이끌어 왔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회동 이후로 사실상 거의 1년 가까이 1년이 넘었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나름대로 비핵화 카드를 갖고 갔어요. 뭐 발전소의 폐기라든지 뭐 발사장에 대한 폐기 같은 전향적인 계획들을 꺼내놨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볼튼이라고 하는 또 변수가 있었고 또 미국과 민주당이 이
선 비핵화 조치 이후에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경 이론을 줄이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외교력의 어떤 많은 문제를 하기도 했고 북한에 속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모양이 이번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9번째 만남에서 이제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이제는 다자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자로 끼어들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일종의 비핵화안을 제시를 했고 준비했던 안이 있는데 이 안에 의거해서 남한과 미국이 이걸 승인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앞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과 미, 중, 러시아가 합의하는 방식의 제재 해제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는 선언이 이번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방송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 대한민국 방송에는. 아하. 이게 문제인 거죠. 안타깝네요. 네. 왜 안 할까? 씨. 자, 어쨌건 지금 이미 실무 협상은 시작이 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위한 협상도 했고, 네. 그래서 실무 협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발표를 했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사실 올해 안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럼 보면은 그런 예상은 대략적으로 10월 달이에요, 11월 달이에요, 12월 달이에요. 11월 달로 봐야 되겠죠. 네. 11월 중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장소의 문제입니다. 뭐 평양을 방문할 것이냐, 요건 좀 무리가 있고요.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가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서 조율하느냐가 이제 문제이겠죠. 아무튼 이러한 모든 과정은 이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펼쳐온 외교가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부분 하에서 큰 의미를 찾아야 돼요. 사실 그동안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의 실패 이후에 그 탓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돌려왔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못했다는 거지 걔들이 보기에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외교적인 부분이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수준의 미국 안에서의 합의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라든지 비핵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미국의 실제적인 어떤 굉장히 많은 행정부 안에 권력을 갖고 있는 군산 세력들, 딥스테이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걸 반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혼자 단독으로 이거를 책임지고 내가 처리하겠다는 건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그렇게 가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라는 제안들을 꾸준히 던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막 군사적인 도발을 적정선, 그러니까 남북 판문점 협의에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트럼프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는 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저질러 오면서 뭔가 협상력을 찾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패다 하는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한 정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먼저 유엔에서 DMZ의 이제 공동기구를 유치하고 유네스코 유산을 받아서 공동 관리를 하겠다라는 제안인 거거든요. 사실 그 제안의 당위성이 이미 북한에 통보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단독으로 꺼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얘기가 사전 합의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참석할 수 있다. 부산에서 참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북한의 지도자로서 북한의 대통령이에요. 지금은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국가 수반으로서 국제 무대에 대비하는 시작을 한국이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중대한 선언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 간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남북 관계 전환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선언이 있게 된 겁니다.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이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차원에서 레벨이 인정받았다. 서로에게 교환이 됐다. 그리고 미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같이 했다라는 청와대 공식 발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남북미 간의 군사에 관련한 안전 보장에 관련한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거기에 남북미가 합의를 봤다라는 1차적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미국은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는 제안이 그 다음 날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27일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동시에 러시아의 아시아 담당 외교 차관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름이 너무 어려워갖고 내가 이름 외우기가 좀 그런데 모르글로프. 이 사람이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이쪽의 최고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제 이미 그 발표가 있고 청와대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중단 사태가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그 비핵화 처리는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해 왔던 비핵화에 관련한 한반도 문제 해결 구상 행동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자, 북한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합의했다니까 이게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합의가 된 거예요.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미국하고 얻을 게 없게 됐다라고 한 이후에 앞으로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증을 하면서 안보리 제재를 풀어낸다.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한 모든 검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사라든지 뭐 폐기에 관련 확인 같은 거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를 하겠다. 미국을 대신해서. 라고 하는 행동 계획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기로 했으니 이제 유엔에서도 이러한 가역 조항,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참여하기로 했으므로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가역 조항을 이제는 발동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리 안에서 이제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그 유엔 안보리 안에서의 북한 제재안을 푸는 제안, 그러니까 이제 그 해제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여기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행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증명과 뭐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된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북한 자체가 본인이 미국하고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일단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처리를 외교적인 처리를 단독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과 합쳐서 하는 3자 형태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이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이 또 한 3자를 이뤄가지고 공동돼 있는 3자 대 3자, 물론 중국 이제 북한은 양쪽에 다 낍니다만 3자 대 3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북한은 스스로 일종의 외교적인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결국 미국, 한국이 합의 보고 러시아, 중국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이미 확인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 대통령 지금 유엔총회 겸해서 미국 갔을 때 그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문재인 이 두 대통령이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체제 보장 선언 비슷한 걸 했어요. 그렇죠. 그 체제 보장 선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평화 체제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게 70년 정쟁 종식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허가를 내려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북 간의 어떤 뭐 철도 관계도 그렇고 군사 관계 긴장을 뿌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지금 미국이 주둔해 있는 이 미군 사령부
현재 뭐 유엔사라고 불리는 유엔사에서 이거를 계속 막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국무부 발표로 해서 유엔사나 미군들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 한국한테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대통령이 대사 불러서 잘 타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제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일본 편 들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게 잘 놔둬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답안을 트럼프에게 가서 확답을 받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선언에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해가지고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10월 초순에 최고 실무자 회담을 진행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굉장히 빨리 진척되고 있는데 우리 손을 떠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는 뉴스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도 조국 검찰이요. 이런 양이 매달려 있고요. 아니 그 이번에 등장했던 우리 마약 영재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후에 오는데 저 형광등 좀 켜주실래요? 뭔가 화면이 이상하게 있습니다. 위에 바로 위에 한 번만.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밝아진 얼굴로 오겠고. 예. 자 그러면 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뭐 그 친구의 마약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팍의 전제로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 제가 여러 방면의 영재를 봐왔습니다만. 영재? 네. 이번에 이제 홍모양, 홍모지승양은 우리나라의 홍모 정욱 씨의 딸. 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마약 영재예요. 그래요? 네. 왜? 일단 이번에 이제 미국을 보냈는데 유학을 보냈는데 아빠처럼 하버드는 못 갔어요. 지방 지역 칼리지라도 한 달 만에 귀국을 하면서 마약을 3kg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3kg. 와, 3kg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요. 그 세관원이 이거를 발견했는데 정말 이례적인 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필로폰만 해도 네. 진짜 가루 조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 3kg 정도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요. 정말 환상인 거예요. 일단 그 에드롤 수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환각제 각성제인데 이건 먹으면 슈퍼맨이 된다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신종 마약입니다. 여기에 액상대마를 갖고 들어왔어요. 예. 액상대마는 대마액을 추출해가지고 한 40배 이상 농축한 겁니다. 막강하죠. 여기에 이제 LSD를 끌고 온 겁니다. LSD, 아이고. 네, 가장 비싸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는 이 마약인데 이 세 가지를 믹스를 하게 되면 현재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효과를 환각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약 칵테일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19살이 아이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영재네. 영재죠. 그런 걸 잘해가지고 가는 대학은 없나요? 내가 보기에 이제 미국에서요 그 LSD를 20g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20년형을 받습니다. 네, 미국에 가면 종신 복역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게 저는 이 단계에서 이제 금요일날 적발이 됐는데 4일을 묵혀놨다가 불구속으로 이걸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3kg라고 하는 게 LSD라고 치면요. 이게 도매가로 쳐도 4억 5천만 원어치예요. 이게 소매가로 따지면 450억 원어치거든요. 3kg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LSD를 만약 3kg를 갖고 들어온 게 사실이라고 하면 LSD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센 거라면서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1g만 가지고도 여러 번에 나눠서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건 뭐 3,000g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고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양은 미국 안에도 마약왕 보수가 아니면 함부로 구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 아이고. 도대체 이 영재가 이거를 자기 스스로 갖고 들어온 거냐 구매한 거냐라고 치면 이거는 계좌 추적 들어가야 돼. 처음에 나왔던 언론의 그 보도가요. 네. 마약 밀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밀수 아니면 그 양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그리고 그 초반 언론에는요 마약을 갖고 들어왔는데 LSD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에데를 수정에 대한 얘기는 쏙 빠져 있었어요. 대마만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밝혀진 거죠. 워낙 양이 어마어마해서 감출 수가 없는 정도인 거예요. 아하. 역대급이라는 거죠. 야. 마약 수사관이 1kg만 마약을 적발해내면 1계급 특진에서 2계급 특진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19살 소녀가 3kg. 3kg를 갖고 들어와? 어. 말이 구하는 방법부터 자금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네가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딸이라고 하니 너한테 한번 실려 보냈으면 어떨까? 배달 역할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마만한 양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이송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추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거는 이 학생에 대한 마약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영재는 이 많은 마약을 들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 마약을 부모님한테 선물하거나 팔아서 아버지 선거 자금에 보태려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마만한 양이 19살한테 왜 필요한 거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결 안 한 상태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초범이다, 청소년이다는 이유로 이걸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재판을 받게 되는 시기가 12월을 넘어가게 되면 이 청소년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달 남았잖아요. 12월 되려면 여기에 대한 기소와 사고 처리 구형이 청소년법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무려 10월 안에, 10월 말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안에 기소와 선고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놀라운 패스트 트랙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경찰 등에게도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어요. 장제원 건도 그렇고. 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그렇군요. 영재 얘기하다 너무 많이 지나갔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시죠. 한번 지금. 네. 그 중국 러시아 외무부의 중대한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그 개혁 개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측 같은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게 관광을 통한 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그 연초에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 200만 명 이상을 몰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못 몰아주고 있어요. 이게 왜 못 몰아주냐면 이 숙박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9박 10일 여행을 보내도요 그 충분한 숫자들이 머물 수 있는 이 기존의 설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접경 지역 인근에 있는 이른바 연변 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강제로 할당으로 북한 관광을 시키고 있어요. 야, 뭐 이해가 되네요. 근데 네. 예. 그걸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몰아넣는 과정 갖고도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당일치기 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오전에 국경 넘어가서 구경하고 저녁 때는 중국 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면 북한의 우방들이 뭐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북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입장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거 사람 움직일 수가 없잖아. 직접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북한에 돈을 투자해 갖고 호텔부터 뭐 필요한 식당이라든지 관련된 뭐 이걸 하기에는 지금 북한의 교통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대북 물류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안에 새로운 경업의 도구로서 일단 물류 허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접근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비롯한 아시아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나진항입니다. 나진항. 네. 나진항은 두만강에서 가까운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하고 20에서 6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 위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부동항. 네. 뭐 그런 거죠. 네. 이 나진항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나진항을 통해 가지고 해상 물류가 일단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이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이 철도가 집중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진을 중심으로 해서 단동과 나진, 신의주와 나진을 중심으로 해서 신의주 쪽은 중국이 고속철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의주를 거쳐서 단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제안이 작년에 있었다라고 정세현 전 장관이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얘기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북한을 관통하는 또는 북한의 어떤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중국 쪽으로 들어간 고속철이 생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진항 쪽으로는 원래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그 철도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나 북한 철도가 규격이 안 맞거든요. 맞죠. 예.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데 그 관계를 이중으로 까는 복선화 공사를 다 했습니다. 열차 2대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물량을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를 연결해서 유럽으로 가는 라인을 연결시키려고 동시에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의주 단동 라인, 그러니까 서울에서 단동으로 가는 라인은 고속철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지만 중국과 한국의 자본이 투자돼서 고속철을 조만간에 착공하게 될 거고, 자, 아까 얘기한 러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은 이 주요 도시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라인들을 이미 러시아가 한 5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쫙 깔아놨어요. 그 라인을 통해서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물류를 통한 새로운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물류를 통한 어떤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진항과 러시아, 중국에 있는 항구들이 동시에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좀 막혀 있었거든요. 미국은 휴전선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 쪽으로 이걸 땡기기 위해서 양쪽에서 이제 서로 북한을 회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동시에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과 물류 경쟁력을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SOC를 제공하고 늘리기 위한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수혜를 누가 어떤 국내 어떤 기업이 보게 될 것이냐? 포스코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그 나진항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나진항에 부두가 4개가 있는데요. 2번 부두를 임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지, 이게 남북 관계가 이게 틀어지기 전부터 포스코가 대북 사업을 통해 갖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이미 그거에 발표는 안 하고 있었지만 그래요? 이 4개 부두 중에 2부두를 임대해 놓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1, 3, 4부두는 러시아가 전부 다 이거를 다 땡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한국 간의 나진항을 통한 석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석탄의 철광석 같은 자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품들과 물류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시작될 거고, 중국도 그러한 한국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단동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철 공사에 조만간 제한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동안 어느 정도 멈춰져 있었던 비핵화를 비롯한 남북 간의 교류가 이제 1, 2개월 안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이게 우리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 등에 의해서 조국 장관 관련한 문제로 지금 우리가 한 3달째 가요. 그렇죠. 이 상황, 2달이 꽉 채워졌는데 그 사이에 세계는 또 급변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이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총회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등 외교를 하려 나가자마자 바로 조국 장관 압수수색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이러한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와 같은 발표가 나기 전부터 대북 그 특사를 보내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한반도 안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러한 물류 허브 라인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예. 아주 적극적인 정치를 펴왔는데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은 절대 여기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라인을 고립시키거나 고립할 수 없다 그러면 자신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끼어들기 위해서 계속 북한을 통해서 접촉을 해왔고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접촉을 해왔습니다만 이 외교전에서 일본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이제 이 철도가 연결돼서 운행되는 시간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일단 북한과 남한은 표준계로 이 열차의 궤도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일제시대 때 그렇지. 같이 만들어 거든. 강전 수탈의 목적으로 그냥 딱. 그렇기 때문에 좀 노화가 되긴 하지만 약간의 보수만 거치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한 6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철도의 연결이 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라인인 거고요.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그 신형 그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궤도는 우리 거하고 같은 궤도를 써요. 중국도 같은 궤도를 쓰면서 화물로는 160km, 승객 운송에는 600km로 운영될 수 있는 단동까지 1시간, 단동에서 북경까지 1시간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라인들을 제안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 라인을 통해서 중국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그 해상 운송에 대한 모든 부분을 더 저렴하고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2배가 뭐야? 1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비행기랑 똑같아요. 걸리는 시간이. 그러한 물류 라인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차게 되면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러시아가 기존에 갖고 있던 유라시아 철도하고 연결돼 있는 철도 라인이 24만 킬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국가들하고 기차로 통과할 수 있는 협정이 올 2달 전에 맺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한국이 그 회원국, 그 철도 회원국에 가입을 못한 거예요. 북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입이 됐어요. 마지막 회원국으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철도만 연결되게 되면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2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뭐 30 몇 개국이라고 하는데 그 국가들을 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물류 라인이 올해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여기에 때를 맞춰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그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열차가 유럽을 가는데 가장 걸리는 부분은 러시아 쪽 열차하고 우리하고 궤도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몽골 라인을 지나는데 궤도가 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궤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맞아요. 요거를 멀티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이미 10여 년 전에 개발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넓어져서 좁았다 하는 거. 네. 거기에 최근에 2달 전에 새로운 발표가 나온 게 자, 이러한 궤도뿐만이 아니라 철도 대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이른바 그 화차 연결 이걸 멀티로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공개가 됐다는 거죠. 야, 대한민국 최고다. 네. 그래서 이거를 동아시아 화차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진전된 화차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타는 기차도 중요하지만 사실 물류잖아요. 네네. 근데 물류로 하는 그 기차들 보면 막 백량 이렇게 갖고 달리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이번에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기차 한 량이 3만 톤의 양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차. 야, 초 슈퍼 울트라 엔진 뭐 이런 거네. 그렇죠. 이게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한번 열차가 지나가면 화차가 막 100여 개씩 달려와서 엄청나게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이 그만한 규모의 3만 톤을 끌고 갈 수 있는 화물 열차 기술을 우리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배로 당길 필요가 없어져요. 160km로 가는데 3만 톤을 끌고 가는데 웬만한 컨테이너가 실을 물량을 기차에 한꺼번에 싣고 갈 수 있는 양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격동기에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국운을 확 펼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동아시아의 물류 허브, 그러니까 극동의 끝이 돼야만 하는 이유는 또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꼭 뭐랄까 배제시켜야 될 국가가 있다 그러면 그건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요즘에도 꼬리를 치시더라고. 우리 아베상께서 네. 아무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그래놓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도 엄청 갔어. 아무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 발표 이런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는 놈이 중거리 미사일하고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 뭐냐? 그게 조건 없는 거냐? 그동안의 침략에 대한 반성 없이 아무 조건 없는 만남을 요구하는 니들의 낯짝 두께는 곰발바닥 수준이다라고 하는 네. 북한식 논평 네, 최고 아주 최고. 북한식 논평을 해주셨죠. 나는 이제 그 올해 들은 그 논평 중에 두 번째로 속 시원했어. 가장 속 시원했던 건 사이다지. 가장 속 시원했던 건 황교안 그 삭발을 보고 황교안이 깎아야 될 것은 머리털이 아니다. 잘라야 될 것. 잘라야 될 것은. 그렇지. 깎는다고 하면 의미가 좀 그러니까 황교안이 잘라야 할 것은 머리털이 아니다. 뭐였을까? 굉장히 그 남성으로서 섬찟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논평이 아니었나. 네. 자, 참 송 작가님의 입담에 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떤 뭐 정치 전문가나 외교 전문가나 대북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혀 마이크를 안 주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외교 라인 안에서 지금 강경화 장관하고 김현정 그 청와대 2차장하고 트러블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거를 굉장히 지금 기사들을 거짓말 기사들을 많이 내요. 심지어 뭐 강경화 장관이 이 북 뭐 한 미일 간의 삼각 동맹에 대해서 뭐 동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데 분명히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 측이 자꾸 그 지소미아 꺼내고 동맹 관계 얘기하니까 한국은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관계를 리스펙한다, 존중한다는 얘기였지 그거를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영어를 나만큼도 못하는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고 그 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청와대하고 외교부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도 이건질 전략. 그러면서 문제점만 찾는 거야. 잘하는 건 전혀 말하지 않아. 근데 팩트를 가지고 해야 들통이 안 날 거 아니야.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 기레기들은 진짜 빨리 그 철폐를 해야 된 적폐 중에 상적폐인 거예요. 나도 진짜 살다가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니까 오죽하면 기레기란 말을 붙였겠어요. 네. 참. 자,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양심.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 조금 있으면 서울대 수의과 대학 우리나라 박사님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대학원의 특채가 될 수 있는. 네. 자, 그런 분과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으셨어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일주일 후에 기법하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기법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검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개혁하겠다는 사람의 막 뒤를 파는 그 문제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오늘 같은 얘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한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잖아요. 성명운 명운이 걸려 있다고요. 또 그렇게 가나? 우리 송병수 작가님 참 그렇게 생각해보면 안타까워. 이게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는 것과 안 모아지는 건 엄청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검찰 개혁도 그렇고요, 무역 부분도 그렇고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거는 모든 배우가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검찰을 비롯한 기레기와 태극기 부대와 학자들 이 모든 세력들을 전부 준동시킬 수 있는 힘은 이거는 검찰 개인의 힘도 아니고 어떤 뭐 재벌 집단의 힘도 아닌 거고 이 오랫동안의 기득권을 배후 조정해왔던 일본의 힘이다. 일본의 개입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일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정말 코너에 몰려버린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국의 내치 부분 안에서도 생겨난 이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발발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소비세 인상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본에게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 그렇죠. 걔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수가 없으니 국민들한테 직접 쓰는 못 겠고 간접세로 삥을 뜯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특성이 그런 것 같아. 종특이야. 항상 지들 어려운 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방식으로.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한국도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은 자국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종의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국을 짓밟지 않으면 지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시기 안에 지들이 한국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 선비 기지를 갖고 있는 아름답고 착한 민족 대한민국은 일본을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들이 저 따위로 한국을 넘어서서 한국을 짓밟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패권을 지들이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나선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방어막이 돼서 일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서 일본을 주저앉히는데 협조해 나갈 것이다. 빙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올림픽위원회 등도 중국에 지금 뭐 우길기 뭐 전범기 요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연대하자. 네.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고 일본 애들 진짜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우리가 외교에서 얼마나 승리하고 있냐면요. 그동안 일본을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경제적인 파트너로 인정했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일본을 이제는 배제시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5G 사업 관련해서 우리랑 돌았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 쪽하고 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그 IT 산업에 관련된 거 시작했죠. 인도도 우리 쪽으로 돌아오고 있죠. 터키도 원전 수주했던 거 물리고 우리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우리의 외교 또는 우리 한민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민족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고립된다라고 하는 유기감이 극에 달해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더욱 단단하게 일본을 단돌이 또 일본말을 쓰네. 일본을 정리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이 개혁을 완성해야 이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의 번영을 위한 제대로 된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이런 이야기가 언론상에 막 중심이 돼야 국민들이 관심도 높아지면서 그렇죠. 지금 북 또는 한반도 비핵화에 또 동력이 될 텐데 네.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자, 그래도 우리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네.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요. 네, 송작가 TV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작가 TV예요, 여러분.